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들 경수의 상견례 자리였죠. 고급 레스토랑의 개인 룸에는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남편도 그날만큼은 휠체어에 앉아 자리를 함께 했어요. 우리 부부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에 감사하며 미소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정이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얌전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녀의 첫마디는 축복도 감사도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 테니 걱정 마시라며 한 달 용돈 1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죠.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경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정의 팔을 잡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어요.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계산된 도발이었고 철저히 준비된 첫 번째 공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며느리가 긴장해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식사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정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1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저에게 한 달 10만 원으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선전포고였던 거죠. 제 평화롭던 세상은 그날 그 한마디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수정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건 3개월 후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처음부터 집안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 들었어요. 주방 구조부터 시작해서 창고, 서재, 심지어 남편의 약 보관함까지 샅샅이 살펴봤죠. 그때는 새댁이 집안일을 익히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한 달간은 조용했습니다. 수정은 병상의 남편 앞에서 완벽한 효부 행세를 했어요. 약 시간을 꼬박꼬박 챙기고 식사도 정성스레 준비하며 남편이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드렸죠. 남편은 며느리가 참 착하다며 흐뭇해하셨고 경수는 수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수정이 어느 날 가계부를 관리하고 싶다며 법인카드를 달라고 했죠. 집안 살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이유였어요. 경수가 엄마도 편하실 거라며 거들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첫 번째 순간이었죠. 2주일쯤 지나자 수정은 제 핸드폰 사용 내역까지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연락은 줄이는 게 좋겠다며 제 친구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물어봤어요.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스트레스를 준다며 분류를 시작했죠.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건 저를 고립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석 달이 지날 무렵 저는 오랜 친구 영숙이와의 약속도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수정이 그날은 집안 행사가 있다며 일정을 겹치게 만들었거든요.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매번 그랬습니다.
제 모든 외출 계획을 수정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그때마다 뭔가 핑계를 대며 막아섰어요. 남편께 이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수정은 남편 앞에서만큼은 한결같이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제가 불평을 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한 시어머니로 비칠 게 뻔했죠. 경수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편이었으니까요. 6달째 되던 어느 날 수정이 제 서재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거절했죠. 서재만큼은 제 공간이고 남편의 물건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집안에서 제가 아끼던 도자기 화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수정은 청소하다가 실수로 건드렸다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계산된 경고처럼 느껴졌죠.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집안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제가 일구고 지켜온 이 공간에서 제가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됐어요. 제 방에서조차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아들 경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수정이 집안일을 잘한다며 칭찬했고 엄마도 이제 편히 쉬시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쉬는 게 아니라 갇혀 있다는 걸 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자존심도, 이 집에서의 위치도, 어머니로서의 권위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정이라는 존재가 제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반격할 생각도 저항할 힘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하지만 그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감정들이 언젠가 폭발할 거라는 것도요.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수정은 이제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가구 배치를 바꾸고 제가 아끼던 식물들을 처분하며 심지어 제 옷장까지 정리한다며 마음에 안 드는 옷들을 기부해버렸죠. 저는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경수가 수정의 편을 들며 엄마가 너무 예민하다고 말했거든요.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재무 통제였습니다. 수정은 가계부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제 모든 지출 내역을 파악했어요.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는 것조차 사전에 보고해야 했죠. 그녀는 그게 절약을 위한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아십니까? 어느 날 제 오랜 친구 경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걱정하던 목소리였어요. 그제야 저는 제 핸드폰 연락처에서 몇몇 친구들의 번호가 사라진 걸 알았죠. 수정이 제 폰을 만지작거리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운 거였습니다. 항의하자 수정은 실수였다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남편의 상태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거동이 더 불편해지셨고 의식이 흐릿한 시간도 늘어났어요. 그럴수록 수정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죠. 남편이 주무실 때면 제 방에 들어와 이것저것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무엇을 찾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깨어 계실 때 수정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제 물건을 만지냐고요. 그러자 수정은 남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어머니께서 자꾸 오해하신다고, 자기는 그저 도우려는 건데 서운하다고요. 남편은 제게 며느리가 힘들어하니 좀 이해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수는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수정의 모든 말을 맹신했고, 제가 뭐라고 하면 엄마가 질투하는 거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어머니도 이제 수정을 믿고 맡겨보시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제 아들이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대했는지,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혼자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모아두신 사진들을 보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행복했던 시절이 분명 있었는데 그게 꿈같이 느껴졌죠. 지금의 제 삶은 그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제 집에서 제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저는 완전히 외로웠어요. 수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도 제가 아닌 자기가 안주인 행세를 했어요. 차와 과일을 준비하며 집안 소개를 하고 심지어 제 앞에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야기했죠. 손님들은 어색해하면서도 수정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 앉아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제 귀걸이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 주신 제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어요. 집안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죠. 수정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수정의 친구가 집에 왔을 때 그 귀걸이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따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정은 자기가 산 비슷한 디자인이라며 영수증까지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게 제 귀걸이라는 것을요. 남편께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없다며 오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제 모든 것이 조금씩 도둑맞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거울을 보면 초췌해진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반면 수정은 날이 갈수록 더 당당해지고 화려해졌습니다. 마치 제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것처럼요. 제 억울함은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갔습니다. 말할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제 집이었지만 제 공간이 아니었고 제 가족이었지만 제 편이 아니었죠.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평생을 바쳐온 정의 장학재단의 이사장 이취임식 날 터졌습니다. 그날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20년 전 남편과 함께 설립한 재단이었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제 존재 이유를 느껴왔던 곳이었죠. 그런데 수정이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취임식 당일 행사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고 재단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저는 준비한 인사말을 손에 들고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때 행사 진행자가 다가와 죄송하다며 말했습니다. 오늘 순서가 바뀌었다고 수정 씨가 먼저 인사하고 제가 나중에 한다고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위로 오른 수정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정의장학재단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젊은 리더십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이 이사장을 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순간 제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예이사장이라는 건 실권 없는 빈 직함에 불과했어요. 제 평생의 업적을 한순간에 밀어내는 처사였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일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물러나고 젊은 사람이 맞는 게 맞다는 분위기였어요. 수정이 저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위촉패를 전달하겠다며 손짓했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무대에 올랐어요. 조명이 눈부셨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정은 제게 위촉패를 건네는 척하다가 일부러 손을 놓쳤어요. 패가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정은 죄송해요 하며 웃었어요. 그러고는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어머니, 이제 이런 건 젊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편히 쉬셔야죠. 그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 공개적으로 짓밟히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떨어진 위촉패를 집어들며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동정과 불편함으로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죠. 제 굴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맨 뒷자리에 앉아 아무 표정 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조차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내려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죠. 저는 세면대를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수정이 들어왔어요. 수정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나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것을요. 수정은 처음부터 저를 무너뜨리려 했고 오늘이 그 첫 번째 공개 처형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가문의 모든 자산 내역과 법적 권한이 담긴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가장 안쪽에는 남편이 제게 맡긴 인감도장이 든 비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꺼내 들었을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생각했죠. 제가 지킬 건 명예도 체면도 아니라는 것을요. 제 존엄과 정체성 그리고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달빛이 서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책상 위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박 변호사를 만날 것. 둘째, 모든 재산의 법적 처분 권한 확인. 셋째, 수정의 과거 조사.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며 제 마음속 분노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짓밟혔던 저는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고, 제 것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죠. 수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참았던 선함이 얼마나 무서운 칼이 될 수 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가문의 법무 자문을 맡아온 분이었죠. 급히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주셨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했지만 저는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습니다. 수정의 눈을 피해야 했거든요. 약속 장소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동네의 카페였습니다. 가는 길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수정이 눈치챈 건 아닌지 불안했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박 변호사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박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가 계획한 건 명확했어요. 제 명의의 모든 재산을 새로운 공익재단에 환원하는 것, 수정이 탐낼 것도 가져갈 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였죠. 박 변호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모님, 이건 경수 도련님과 가문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수정이 어떻게 저를 고립시키고 통제했는지, 재단에서 어떤 굴욕을 당했는지요. 박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으셨지만 여전히 반대 입장이었죠. 도련님께 먼저 말씀드려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가족 간의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며칠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완강했어요. 심지어 제 남편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셨죠.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고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결심을 들어달라고요. 변호사님은 한숨을 쉬며 다음 주 목요일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제 계획을 되짚어 봤어요. 과연 이게 옳은 길인지, 너무 극단적인 건 아닌지 수없이 자문했죠. 하지만 수정의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제가 먼저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약속 하루 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정이 갑자기 박 변호사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어머니, 요즘 박 변호사님과 연락하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녀가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변호사에게 조심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정이 의심하고 있다고, 혹시 사무실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면 제게 연락해 달라고요. 변호사님은 알겠다고 답하셨지만 제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도 그 차는 뒤에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사무실 근처 골목에 내렸습니다. 검은색 차도 멀리서 멈춰 섰어요.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수정이 사람을 붙인 거였죠. 저는 급히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고, 사무실로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님은 당황하며 어디론가 피하라고 하셨죠. 근처 백화점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백화점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때 재단 이취임식에서 위촉패를 떨어뜨리던 수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다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약속 장소를 바꾸자고 조용한 곳으로 오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한 가지를 물으셨죠. 정말 이 길을 가실 겁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확고했죠. 박 변호사는 긴 한숨을 쉬시며 장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집 근처 작은 찻집이었어요. 거기서 제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건네주시겠다고 하셨죠. 1시간 후 저는 그 찻집에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와 계셨고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사모님, 이걸 받으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죠.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에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 권한이 담겨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준비해 주신 새 재단 설립 서류와 기부 동의서, 그리고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위임장까지요. 저는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소리 없이 움츠린 손끝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위기를 넘겼고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수정은 아직 모르겠죠. 자신이 탐내던 모든 것이 곧 사라질 거라는 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의 전조였어요. 반격의 날은 수정이 자신의 이사장 취임을 자축하기 위해 연 거대한 VVIP 자선 파티였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을 통째로 빌렸더군요. 재계 인사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까지 모두 초대됐어요. 수정은 이날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날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저도 당연히 초대받았습니다. 명예이사장 자격으로요. 초대장을 받았을 때 수정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꼭 오셔야 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자리니까요. 제게는 조롱처럼 들렸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가겠다고, 빠지면 안 되겠다고요. 파티 당일 저는 오래전 남편이 선물해 주신 검은색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목걸이는 제일 고급스러운 것으로 골랐고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예전에 그 당당했던 정의의 모습이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 봉투를 핸드백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클래식 음악이 우아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수정은 무대 가까이 서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그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그 귀걸이와 어울리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며 새로 취임한 수정 이사장의 재단 미래 비전 발표가 있겠다고 소개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무대 앞으로 모였고 조명이 무대에 집중됐죠. 수정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정의 장학재단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젊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습니다. 수정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야심찬 계획들을 설명했어요. 그 모든 게 제가 평생 쌓아온 것 위에 세워진 거였는데 말이죠.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수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저는 무대 계단을 올라 수정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고 제 전 재산을 그곳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고 몇몇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저는 주머니에서 준비한 USB를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준비해준 재산 기부 증서와 공증 서류가 화면에 크게 떴어요. 여기 보시는 모든 서류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 주식, 현금이 새로운 공익재단으로 이전됐습니다. 정의 장학재단에 남은 건 기존 운영 자금뿐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기자들은 정신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수정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탐내던 그 모든 것, 이제 껍데기만 남았구나. 정이라는 이름의 주인은 나야. 내 자린 없어. 수정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객석을 향해 돌아서서 마지막 말을 했죠. 참은 세월, 그게 칼이 됐다. 제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장내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연회장을 빠져나왔죠.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경수를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막아섰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않은 어미니까.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를 지나쳐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건물들이었지만 제 눈에는 새롭게 보였어요. 제가 드디어 제 것을 지켜냈다는, 더 이상 짓밟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야. 수정의 발악이 남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제 전 재산 기부 소식으로 떠들썩했어요. 어떤 기사는 저를 영웅으로 칭송했고 어떤 기사는 가족 간의 불화를 의심했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모든 연락을 끊고 집 안에만 머물렀어요. 수정은 파티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병상의 남편과 저 단둘만 남았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죠. 나흘째 되던 날 수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집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끝까지 봐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수정이 집에 도착했을 때 경수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특히 수정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맞이했죠. 차라도 한잔 하겠냐고 물었지만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수정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다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 박장대소로 변했죠.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경수가 당황해서 수정의 어깨를 잡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웃음이 그치자 수정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그녀는 그걸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죠. 어머니, 경수 씨의 미래까지 버리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게 뭔데? 수정은 비웃듯 말했죠. 경수 씨가 유학 시절에 저지른 뺑소니, 사건의 모든 증거예요. CCTV 영상, 합의금 입금 내역, 목격자 진술서까지 다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수정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걸 어떻게 해? 수정은 대답 대신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걸 언론에 풀면 어떻게 될까요? 도련님은 살인미수로 기소될 거고 가문의 명예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당시 그 사건은 남편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간신히 덮었던 일이었습니다. 피해자와 비밀 합의를 하고 모든 증거를 없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정은 어떻게든 그 증거들을 찾아낸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죠. 수정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재산 기부를 취소하라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요. 그러면 이 USB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마지막 카드구나. 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카드였어요. 경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수정이 용서해 주세요. 저 인생 망치기 싫어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제 아들이, 제가 평생 사랑하고 키워온 아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승리를 확신한 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선택하세요. 재산이냐, 아들이냐. 그녀의 말투는 냉정했어요.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죠. 저는 수정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정말로 경수의 뺑소니 사건 자료였어요. CCTV 영상에는 경수의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합의 문서에는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료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경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정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재산을 지켰지만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USB를 빼냈습니다. 수정에게 던지듯 건네며 말했죠. 시간을 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수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USB를 주워 담았습니다. 이틀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을 주세요. 그녀는 경수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재산을 되찾으면 제 존엄을 포기하는 것이고 재산을 지키면 아들을 잃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는 게임이었죠.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자문했죠.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일까? 어머니로서의 마음과 제 존엄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정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틀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경수의 무릎 꿇은 모습이 떠올랐죠.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 꽂힌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경수가 어렸을 때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까지요. 사진 속 경수는 항상 웃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남편이 깨어나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물으셨죠. 무슨 일이 있느냐고,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으냐고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정의 협박과 경수의 뺑소니, 사건, 그리고 제가 처한 선택의 기로를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게. 나는 당신을 믿네.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은 이미 선택을 했어. 당신이 아니라 저 여자를 택했지. 이제 당신도 선택할 때야. 그날 오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기로요. 아들이 저를 버렸다면 저도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비는 여기까지라고, 이제부터는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정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녀가 왜 우리 가문에 복수심을 품게 됐는지, 20년 전 그녀 아버지 회사 부도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두 밝혀달라고 했어요. 박 변호사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제대로 끝내려면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박 변호사가 두툼한 파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수정의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제 남편이 뒤에서 도우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하지만 그 돈이 수정의 아버지에게 전달되기 전에 수정의 작은아버지가 가로챘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그 돈으로 회사를 헐값에 인수했고 수정의 가족을 배신했어요. 결국 수정의 아버지는 파산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수정은 평생 우리 가문이 자기 아버지를 파멸시켰다고 믿어왔지만 진짜 원흉은 피부치였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며 수정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잘못된 증오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그녀가 저와 제 가족에게 한 짓들은 정당화될 수 없었죠. 잘못된 복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수정의 작은아버지를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한적한 지방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며 살고 있더군요. 변호사님은 그를 만나 20년 전 일을 증언해달라고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결국 동의했죠. 저는 수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의 장학재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반드시 참석하라고요. 수정은 당연히 오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마 제가 항복 선언을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날은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날이 될 예정이었어요. 이사회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죠.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수정에게 마지막으로 보낼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요. 선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사회 자료를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을 보자. 그날 아침 집을 나서기 전 남편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자랑스럽네. 돌아와서 이야기 들려주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을 나섰죠. 문을 닫을 때 제 뒤에서 과거의 저도 함께 문을 닫는 것 같았습니다. 참기만 하던 나약한 시어머니는 이제 없었어요.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재단 본부 회의실에는 모든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정도 당연히 와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항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건 중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요. 수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0년 전 수정의 아버지 회사 부도 사건에 관한 문서들이었죠.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당시 제 남편이 수정의 아버지를 돕기 위해 거액을 준비했다는 사실, 하지만 그 돈이 수정의 작은아버지에 의해 가로채졌다는 사실을요. 이사들이 숨을 죽이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수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정의 작은아버지였어요. 수정은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작은아버지, 왜 여기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증인석에 앉았어요. 박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수정 씨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작은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제가 돈을 가로챘습니다. 형님을 도우려던 돈을 제가 가져갔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수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거짓말이에요. 작은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해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그 돈으로 회사를 헐값에 인수했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넘겼다고요.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박 변호사가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자금 이체 내역, 회사 인수 계약서, 그리고 제 남편이 작성했던 지원 계획서까지요.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어요. 수정의 복수는 처음부터 잘못된 대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수정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야. 계속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간 품어왔던 복수심의 근거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저는 수정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증오했던 건 우리가 아니었어. 잘못된 증오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면 안 돼.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수정은 바닥을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의 이사장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변호사가 제안했죠. 수정 씨의 이사장직을 즉시 해임하고 정의 사모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추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만장일치로 수정의 해임이 결정됐죠. 그녀는 여전히 바닥만 응시한 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수정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죠. 이제 끝이야. 내가 선택할 길은 두 가지야. 조용히 물러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모든 걸 끝까지 가든지. 수정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가득했어요. 저를 한참 보던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수정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했어요. 복수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한 여자, 잘못된 증오로 스스로를 파멸시킨 여자였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박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선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모두가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에는 슬픔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재단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제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승리의 대가가 이렇게 쓸쓸한 건지 몰랐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은 끝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이사회 이후 수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일주일 후 수정은 모든 직위에서 스스로 사임했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정과 함께 사라졌는지 혼자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이미 선을 넘었고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머니보다 아내를 택한 아들, 그 선택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경수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수염도 길게 자라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경수는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죠. 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죠. 내게 두 가지 길을 줄게. 하나는 가문에서 내쳐져서 뺑소니, 사건의 죗값을 치르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름 없는 곳으로 떠나 속죄하며 사는 거야. 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선택지 모두 가혹했지만 그게 마땅한 대가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내가 택한 길의 끝이 이거야. 어머니를 배신하고
잘못된 사람을 믿은 대가지. 경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경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를 택하겠다고 이름 없는 곳으로 떠나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죠. 변호사님이 지방의 작은 봉사단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경수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떠나는 날 경수는 짐 하나 없이 현관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죠. 후회하니?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엄마.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경수가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작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죠. 각자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으니까요. 남편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남편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네. 그게 옳은 선택이야. 하지만 남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들을 보낸다는 건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으니까요. 재단은 다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사들과 직원들 모두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어요. 정의장학재단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고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제 이름으로 만든 새 공익재단도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저택이 너무 조용했어요. 경수의 방은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없었죠. 수정이 쓰던 방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시끌벅적했던 집이 이제는 무덤처럼 고요했어요. 어느 날 밤 정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진심의 편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자의 편이구나. 제가 참고 또 참았다면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하지만 싸워서 이겼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죠. 다만 그 대가가 너무 컸을 뿐이었습니다. 수정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복수도 야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용서할 순 없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인과응보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정은 모든 것을 잃었고 경수는 가문을 떠났으며 저는 제 것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상처를 입었죠.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가 잃어버린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단의 절대 권력자로 우뚝 섰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언론은 저를 현대판 의인이라고 칭송했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여성, 부패한 며느리를 응징한 용감한 시어머니로 기억됐습니다. 하지만 제 실제 삶은 언론의 찬사와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저택에는 병든 남편과 저 단둘만 남았어요. 가끔 간병인이 와서 남편을 돌보고 가정부가 와서 집안일을 했죠.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정막만 흐르는 공간이 됐어요. 저녁 식사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긴 식탁에 저 혼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면 문득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예전에는 경수와 수정이 함께 앉아 있었죠. 시끄럽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조차 없었어요.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가끔 의식이 돌아올 때면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하셨죠. 왜 미안하냐고 물으면 당신을 혼자 두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단 일은 순조로웠습니다. 새로운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공익사업을 확대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일들을 계속했죠. 사람들은 저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어디를 가도 환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경수로부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편지가 왔습니다. 짧은 근황을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적혀 있었죠. 편지 끝에는 항상 엄마 사랑합니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수정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듯 했어요. 가끔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죠.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고 있을까? 하지만 알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경수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과 침대가 그대로였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어린 시절 경수의 사진들이 있었죠.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옳았다고 믿었어요. 만약 참고 또 참았다면 저는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제 존엄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저는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 대가가 이토록 고독이라는 걸 알았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정원을 거닐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저 별처럼 차갑고 고독하지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정의를 지켰지만 따뜻함을 잃었고 권력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죠. 이게 승리라면 너무나 쓸쓸한 승리였습니다. 텅 빈 경수의 방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참았던 서남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구나. 제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고요함만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저를 정의로운 여성이라고 칭송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선함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었고 그 칼은 결국 제 가족까지 베어냈어요. 과연 제가 지켜낸 건 무엇일까? 재산일까? 명예일까? 아니면 텅 빈 자존심일까?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독하게 빛나는 달, 마치 지금의 저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커튼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고독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정의의 길이니까요.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꿈 같아요. 아니, 악몽 같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한 사람의 악의가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악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재단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제 손에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며 강한 여성이라고 말하죠. 부당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용감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잠들기 어렵습니다. 꿈속에서 수정을 봐요. 때로는 무릎 꿇은 경수를 보기도 하죠.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을 때가 많아요. 승리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 기분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의 대가는 때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선함은 지키지 않으면 칼이 되어 돌아오고 지켜내면 상처가 되어 남는다는 것도요. 저는 선함을 지켰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었고 따뜻함을 잃었으며 평온함을 잃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참고 또 참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수정에게 모든 걸 내주고 저는 조용히 물러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저 자신을 잃었을 겁니다. 존엄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겠죠.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해도 완벽한 해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면 무너지고 싸우면 고독해지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잔인했어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명확히 나뉘지 않는 회색지대에서 우리는 모두 선택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고 후회 없이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갔고 끝까지 싸웠죠. 후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함은 무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무기로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그 대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요. 저는 과연 무엇을 지켜낸 것일까요? 재산? 명예? 자존심? 아니면 제 자신?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참았던 선함이 칼이 되어 돌아왔고 그 칼은 모든 것을 베어냈다는 것. 적도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요.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재단에 나가 일을 할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강한 척 할 거예요. 밤이 되면 이 텅 빈 집으로 돌아와 고독과 마주하겠죠.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고독하지만 당당하게, 쓸쓸하지만 후회 없이요. 참았던 선함이 칼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 칼로 제 길을 개척할 겁니다. 끝까지요.